자,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선거 결과 지금 다들 야 대단하다, 일본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 좀 하기 전에요. 네. 일단 먼저 좀 다뤄야 될 게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한 내분이 일어난 얘기, 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변호를 맡았던, 그래서 이재명을 완전 2기로 몰아넣었던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을 민주당이 2차 특검의 그 특검 변호사로 후보로 추천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재명이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가 이재명의 경로에 지금 일단은 사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그걸로 마무리되질 않고요. 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인데 네. 이성윤 보고 책임져라,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참 이게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정치 검사의 표본이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성윤으로 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운영 동력을 얻으려면 대통령이 그립을 쥐고 이제 쭉 나아가야 되는데, 정청래가 대선을 목표로 하는 욕심이 매우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도 지금 사전 대선 캠프 만드신 분들, 소문이 좀 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청래 역시 그런 욕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당내 세력을 지역 곳곳이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 위에 있지 않습니다. 협력해야죠. 네,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이렇게 맞수로서 하는 그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오래 하신 분이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기강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정청래가 잘못하고 있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인물을 임명을 한다거나 하는 장면들이 건강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민주당 내부 상황들도 좀 소식통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정청래라는 사람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룬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저 사람이 행정을 해봤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케이스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의원만 계속했지만 그 마포에서 운동권으로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전과자였는데 김영삼 때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서 정치권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이래로 계속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해왔었는데, 기득권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본인 방 직원 출신인 구의원 임명한 거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이런 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질적으로 좋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재명의 인격에 대한 논의도 많지만, 정청래라고 해서 이재명에게 저렇게 대단하게 비판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본인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지금 정청래의 뒷배가 그럼 누구냐라고 보면 문재인, 노무현 때부터 이어온 이 당의 민주당에 있는 당내 기득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낡고 구태한 정치 계급이에요. 우리 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공고해서 문제지만 민주당은 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김어준인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 임명 관련해서도 김어준이 메시지 냈던 거 아닙니까? 전준철이 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이 말에 의도가 담겨 있죠. 윤석열에게 확실히 당한 사람. 그럼 보복성으로 특검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본인이 정치적 상황 노릇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를 너무나도 훼손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도 여럿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확실한 거는 김어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 위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발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김어준이니 아니면 요즘에는 또 보수 코스프레한 진중권이니 이런 사람들 말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서 정치적 책임을 안 집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때그때 입장 다 바꾸고요. 김어준도 엉망이지만 말씀드린 진중권 같은 사람은 처음에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 임명했을 때 최악의 인사라고 윤석열 정부 비난했어요. 그래놓고 최근에 와서는 이진숙 위원장 칭찬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본인들의 목숨줄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기생하는 세력인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도 병들어서 이런 기생충 같은 세력들이 대통령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고 있고 당 대표는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당 대표로서의 직분을 이제 유기한 거죠. 사실상 지금 그게 뭔지도 생각도 못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인들끼리 이렇게 아수라장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차라리 분열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가치적으로 또 분열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 저렇게 헤게모니 세력 간의 다툼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력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이 병든 정치 계급이 어떤 식으로 선동하고 있고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요. 일단 정청래는 지금 본인이 이미 대권 주자지 당대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청래가 자신의 입장이 지금 차기 포스트 이재명 대권 주자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번 특검 추천 이 파문을 계기로 해서 야, 정청래가 추진하던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것도 문제 많다. 합당 중단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당청 갈등 또 명청 갈등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야합 같은 것들을 사실 합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예, 몇 명 예. 된다고. 사실 뭐 같은 초록이 동색이라 네, 근데 예. 이게 합당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당 사이즈가 비슷하면 합당인데 우리 당 내에서도 뭐 개혁신당 합당 얘기하는데 비례 두석의 지역구 의아한 지역구 한석입니다. 그것도 예. 민주당 의원이 하던 지역구를 물려받은 자리에서 당선된 그 세 석을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혜를 제공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도 좀 유의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조국당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정청래는 지금 이 세력들이 결국에 한 몸이에요. 지금 당만 따로 팠지만 정청래나 조국이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예.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오랫동안 87체제를 시작으로 87체제가 저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랫동안 정치 기득권을 유지해온 이 정치 계급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몸으로 다시 모인 야합을 하는 거죠. 선거 전에. 근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부에서 친명계가 왜 반대를 하느냐. 이 친명계 구성원들의 속성을 보면 이 사람들은 기존 그 정치 기득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신생 세력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신생 세력이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세력 다투면서 지금 밀리는 양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친문 기득권이 공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당에서 얼마 전에 제명당하신 분도 친문 세력이 도와주는 것을 뭐 유튜버라거나 지금 여론 조작 세력 이런 것들이 친문 세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력 다툼에서 이재명이 밀리느냐 지금 그거 문제인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그나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 때문입니다. 정청래를 보고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은 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고 지지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지 정청래를 보고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어떠한 대단한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취를 남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뭐 사제폭탄 관련한 것들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본인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최고위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건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최고위원 한 명 한 명한테 이견 없죠 끝하고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래서 예. 이현주 최고가 인민민주주의라는 지적을 한 것도 이게 알아보니까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 기간 자체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정청래가 당권을 가지고 그렇게 최고위 회의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을 예.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현주 최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직접 발언을 하는데 쳐다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저게 과하지 않나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충분히 지금 그 정도로 감정적으로도 골이 깊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당 대표라면 좀 직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역할이 뭔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게 대선 캠프 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024년 12월에도 대선 캠프 꾸렸던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택도 없었죠. 네, 그리고 최종 후보도 되지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리사욕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단기간에는 뭐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실체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비단 정청래를 향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 내부에 매우 불건전한 여러 세력을 향해서도 꼭 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얘기는 여러분이 뭐 이 사람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고 지금부터는 일본의 이 자민당의 압승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압승입니다. 자민당의 역대 최다 의석인 316석을 달성했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 때 198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316석, 무려 118석을 늘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그런 셈인데요.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보낸 거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연합니다. 일본은 원칙대로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언론이든 정치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가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께 제가 뭐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 병들고 부패해 있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정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돼도 정치인이 뭔지 감도 못 잡는 분도 많고 언론 같은 경우에도 뭐 김영란법 통과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로비 같은 것도 정말 지저분하게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사실 그런 분들은 앞으로라도 언론인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건강해졌고 지금 사회 시스템 자체가 예. 행정 시스템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공무원 조직, 공무원 노조 비롯해서 병들었어요. 근데 일본은 공무원 조직에서도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이게 단순히 정치나 행정 분야가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나 역할에 대한 그 의식 자체가 그 맡은 역할에 대한 이행, 그 책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대로 그 역할을 이행을 하게 되면 원래 사회가 연쇄적으로 맞물려서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병든 국가는 같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카이치 개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여자 아벤이 뭐 트럼프의 지지 덕분이니 이런 함부로 말들을 하는데 다카이치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내실 있는 사람이고 아주 예. 오래전부터 지금 올곧은 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왔고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목소리를 내왔고 본인의 삶을 만들어온 과정도 누구네 손자라고 누구네 아들이라고 팔았나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 당에서 누구네 손자고 아들이라고 음주운전 전과했어도 공직 임명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다카이치가 직접 낳은 자식도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해서 생겼던 자식 같은 경우에는 정계 입문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게 세습 정치 논란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도의 같은 것들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지켜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 투표에서 비례대표 본인들이 번호를 붙여놓은 예를 들어서 30번까지 붙여놨을 뿐인데 이게 투표 결과로 뭐 한 40번까지 가능해서 뭐 열 몇 석을 지금 본인들이 번호로 미리 준비해놓은 게 없어서 예. 다른 당에 줘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이번에 받은 건데요. 저는 일본에서 여론 조성이 되는 시스템들을 봤을 때 가령 일본에서도 현금 살포 정책이 논란이 됐습니다.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기 이전에 이시바 시절에 전 국민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다가 예.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80%가 반발을 해서 그게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 뿌리기 같은 거 하면은 그냥 그게 좋은 것처럼 어용 언론들이 포장을 해서 보도를 하고 아주 좋은 일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정보 통제하고 언론 통제하고 여론 통제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정치는 많이 후퇴한 상태가 아니라 거의 저는 밑바닥 수준까지 지금 왔다고 보는데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국가의 정상화 길에 이미 올라갔고 그거를 리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탈리아 올림픽 개막식 보셨을 겁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과 비교해서 정말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고 건강한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개막식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가 사회 곳곳이 이제 망가지고 부패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을 경우에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게 프랑스의 개막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국가가 어느 방향을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더 극명하게 결과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직접 봐야 될 겁니다. 가령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어떤 스탠스를 이 국가 대한민국은 취하게 될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일본은 이미 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다 했었죠. 만약에 그럴 시에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 모두를 구출하겠다. 예. 한국인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일이라고 제 아무리 우리 내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해봤자 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방국 반열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다카이치가 지금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개헌 의석수를 확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쟁 가능 국가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전쟁을 일으킬 시에 일본의 대응 방식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좌파세가 강한 곳에서도 자민당이 당선이 다 됐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바꿔달라라는 요구를 다카이치에게 주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왜곡해서 가르친 게 너무 많은데, 일본이 뭐 무조건 여성 차별이 엄청 많은 나라인 것처럼 하지만 다카이치가 최초의 여성 총리입니다. 예. 근데 여자라고 해서 뭐 못하게 하던가요? 지금 오히려 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본인 자체도 정치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권력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사리사욕이 아니라 이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각 구성 같은 경우에도 젊은 장관들 썼죠. 근데 젊은 장관 어느 네 집 아들딸이라고 뭐 낙하산으로 썼습니까? 아니거든요. 뛰어난 사람들 발굴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카이치가 의회 총해산하고 지금 총투표를 다시 실시를 했는데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승리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 보세요. 자민당 말고 자칭 중도 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보수들이랑 합당했으니까 안 했죠.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완전히 압승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대신에 연정의 상대로는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세력 확보가 되고 기강 확립이 되는 거지. 저는 이 당이 좀 걱정이 돼요. 비례대표 2자리 빼면은 민주당에게 물려받은 지역구 1자리밖에 없는 정당, 2% 정당에게 우리 수많은 100만 당원들의 뜻을 그냥 넘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예. 많이 걱정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합당을 반발하는 그 신흥 세력 지지자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야합을 해서 승리한 사례는 별로 없어요. 본인들은 왠지 그러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안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또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관련해서 뭐 외국인 여론 뭐 관련해서 뭐 입법 팬님하냐 하고 감히 나경원 의원의 이름을 끼워 팔기 하면서 기사를 팔아대던데, 그런 짓도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원래 지금 그러니까 그 댓글 국적 표시 관련해서는 2022년 3년부터 우리 당의 의원들이 발의했었고 당론 발의도 했었고요. 예.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2022년 3년에 하려고 하니까 막았던 게 유승민 아닙니까? 중국인 불쌍하다고 투표권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일본 오염수 뭐 미신 치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일 선동을 했던 것도 유승민입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을 경기도지사 운운하고 있으면 이 당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저는 이 다카이치의 이번 압승을 보면서 일단은 일본 국민이 굉장히 좀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다카이치가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참 잘 대변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일본 국민에게 매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이 다카이치 산하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나의 사나이, 나의 다카이치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사나이는 TV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전화기 속에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세 현장에 많이들 갔대요. 그러면서 다카이치도 웬만하면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뭐 TV나 신문 인터뷰, 뭐 토론회 참석 이런 거 대신에 지지층하고 직접 소통하는데 자기 개인 SNS를 통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층도 엄청나게 열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우리 보수 우파의 정당들도
분명히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벤치마킹 한다고 다카이치가 될 수는 없어요. 다카이치 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하. 억지로 뭐 인원 동원해가지고 저런 장면 만든다고 없는 예. 거를 자꾸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한다고 다른 국민들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선거 시즌이죠. 그러니까 평시에 사람을 모으는 걸 자랑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 많은 사람들만 나는 지지받는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지지만 받는다. 이런 느낌인 것이고 예. 지금 선거 시즌이잖아요. 총선. 지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은 여러분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선거예요. 가장 큰 선거다 보니까 선거 유세장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연설하는 자리에 인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예, 몰렸죠.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연설을 듣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온 거고 또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좌파들 때문에 잘못 전달된 것이 뭐 일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뭐 일본 대학생들은 무지하다, 일본 애들은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아닙니다. 아주 다들 정치에 관심도 많고요. 의견 표현도 많이 하고 여론 형성도 많이 하고요. 저도 일본인 친구들 전부 다 정치 얘기 다 해요. 정책 얘기, 정치 얘기 전부 다 하고 정치 쪽에서 일 안 해도 그런 이야기들 관심도 있고 많고요.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도 뭐 우리가 뭐 수치적으로도 확인을 했겠지만 아예 무관한 직군에 있는 분들도 그냥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표현할 만큼 지지세가 높기도 하고 다카이치라는 인물이 가진 그 캐릭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인물이 스스로 가진 특성 때문인 것이지 아무나 따라한다고 그게 또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까요? 다카이치가 쓰던 어떤 전략이라든가. 다카이치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해야죠. 내부에서 공천을 밟아 죽일 해야 게 된다.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뭔가 할머니들 팬들 데리고 민주당이 응원봉 흔든 것처럼 똑같은 민주당 같은 장면을 만드는 걸 가지고 보수의 희망이라는 식으로 특정 언론들이 홍보해 주는 것도 아주 건강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네, 언론들도 지금 일본의 언론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사실을 보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이익관계, 병든 정치 계급과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스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만들어주고 쓸데없이 더 확대해서 보도해주고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점점 영향력이 제가 사라지고. 일본 내부 이제 보도를 좀 보니까 그게 아사히였는지 후지였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언론 보도를 좀 보니까 다카이치의 승리 비결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TV 같은 데 나가가지고 말을 막 섞으면서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자기의 지지자들을 놓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통행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메시지 정치를 많이 한 게 주요했다. 뭐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원래 다 하는 거고요. 선거 때 바빠요. 선거 때 바쁘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공식 토론 말고는 굳이 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거의 뭐 좌파 기자들이 프레임 짜놓고 쇼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본 언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지만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승리 비법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카이치니까 이긴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사람이 그리고 중요하다. 그리고 급이나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굳이 1대1 토론이든 뭐든 이런 장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데 다카이치가 그런 걸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잘한 거고 오히려 보세요. 수많은 국민 앞에서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뭐하러 그런 끝맞지 않고 지지도 받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석을 하면서 상대방만 이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하러 그런 것들을 해야겠습니까? 이미 국민들 만나서 소통할 시간도 부족한데 지지율 한 5% 3% 되는 사람이랑 지지율 80% 되는 사람이 같이 출연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2% 되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동급으로 보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또 예능 출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또 젊은 층에서는 이미 진작에 여러 메시지 때문에 지지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카이치가 진격의 거인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착용을 해서 작품을 차용을 해서 발언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괜히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 또 애니메이션 멘트 따라하지 마세요. 네, 다카이치니까 그걸 해도 괜찮았던 일본이니까 겁니다. 그게 통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다카이치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카피할 수는 없잖아요. 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서 공부하고 예, 그건 맞습니다. 정치에 20대, 30대 때부터 정계에 입문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온 다카이치의 삶 자체를 카피 뜨거나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고 배워야 할 거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자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언론도 건강해져야 되고 정부 행정부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병들어 있으면 이게 뭔가 변화를 이끌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네. 예.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번에 몰락하게 된 일본의 이제 야당이죠. 민주당과 공명당 쪽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233석. 일본 같은 경우는 465석이거든요. 네. 거의 절반 살짝 넘을 정도의 이런 거대 야당이었다가 단번에 113석의 소규모 야당으로 좀 쪼그라들었는데 네. 일본의 야당, 이 민주당, 공명당은 왜 이렇게 몰락했다고 보시는지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가치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어허. 사실 20세기 때 끝난 가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똑같은 언어입니다. 말만 네. 새로 만들어서 포장지만 바꾼 거지 20세기의 실패를 증명한 가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일본 정당 같은 것도 보면은 재밌는 게 일본은 공산당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대놓고 추종하면 그냥 본인들이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는데 우리나라는 사기치는 당명이 너무 많아요. 정의도 없으면서 정의당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민주가 없는데 민주당이라고 네,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개혁도 안 할 거면서 개혁 무슨 당이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혁신도 안 할 거면서 혁신당이라고 이름 붙인다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이고 본인들이 혁신의 대상이고 본인들이 정의 구현의 대상인 사람들이 또 본인들이 민주화의 대상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당명을 달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일본은 좀 재밌다고 느낀 게 공산당이면 그냥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전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좌파 정당은 당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앞으로 지금 50년, 60년 동안 좌파들이 계속해서 PC주의, 리버럴 가지고 확장을 해왔는데 그 기세가 저는 25년, 26년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50년은 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흐름에서 당연히 생기는 변화라고 봅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없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걱정 마세요. 안 없어집니다. 쪼그라들지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 다카이치 정부가 이제 내각이 부러운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권력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입법 권력을 또 확실히 확보를 했고 개헌 역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우리 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많죠. 누군가의 앵무새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 부럽다면 그런 것들이 참 부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병든 정치 계급들이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제 다카이치가 그리는 그림대로 동북아 질서가 좀 그려지게 생겼는데요. 네. 이 다카이치가 그리는 그림은 상당히 이 트럼프가 그려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만을 확실하게 방어하는데 일본이 힘을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승리를 하니까 바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축하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카이치가 워낙에 또 이제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에 함께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미국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동맹국의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총선 직전, 바로 그 직전 날에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카이치가 승리하니까 또 바로 축하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북아 안보 질서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이렇게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구도로 딱 공고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한국입니다. 이재명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한다고 축전을 보내긴 했지만 한참 늦게 보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얘기에서도 한국은 언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한국이 좀 왕따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도 한국에 관심이 없었다. 근데 있는 척 했던 게 한국의 무능한 정치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동급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한국은 동급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를 우리가 보면은 상호 간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굳이 동맹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와 이익관계가 유지가 되어야만 견고한 동맹관계라고 볼 수 있고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와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똑같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면 자의식 과잉이 될 수 있고 예.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지금 방위 대신 지금 총선을 하고 있지만 고이즈미 방위 대신이 직접 가서 방위 대신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장관입니다. 가서 미국 전쟁부 장관 만나서 같이 훈련했죠. 예. 그리고 부통령도 만나고 마르코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도 만나서 주요 안보 내용들을 다 상의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는 국방장관 지금 방위 출신이라서 논란인데 그 국방장관 만나러 차관 보냈어요, 미국이. 예. 거기서 의전사항에 차관급에 보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일본의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국방 전쟁부 장관, 국무부 장관, 부통령 다 만났고 우리는 차관 하나 왔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카이치가 트럼프 덕분에 당선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카이치가 당선이 된 것은 당연한 거고 본인 스스로의 공일 뿐이고 다만 지금 시그널을 보낸 거는 일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시그널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은. 그리고 일본과 미국 간의 협력 관계가 이렇게 공고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다카이치가 그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갑자기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었던 거고 그리고 다카이치는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총리가 되기 전에도 이미 대만 총통이랑도 안보 이슈들을 직접 다루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에 또 당선이 됐었는데 지금도 이미 대만에서 또 같이 논의할 계획이 총선 이후에 잡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방국들이 전부 다 다카이치의 당선을 알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고 트럼프가 보낸 메시지는 일본과의 연대와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관계가 아주 강력하다라는 걸 메시지로 보여준 거고 예. 그 메시지의 목표물은 아무래도 시진핑인 거죠. 예. 네,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일본을 통한 방어를 이제 미국이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한국이 지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는 하지만 이재명은 어땠습니까? 올해 1월 초에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서 서해 구조물 뭐 몰랐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하고 서해를 공해로 써야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동맹국의 안보의식이 맞는가라는 분별 없는 소리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쿠팡 사태 관련해서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탄압받았다라는 정황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40몇 시간 일 못하게 하는 것도 민주당이 통과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합의해놓고도 이행 안 해서 관세 더 올리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신뢰관계랑 이익관계 모두가 유지가 안 되고 있으면 그 동맹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약화가 된 상태인 것이고 일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고 노골적인 친중 선언을 한 정부를 확실한 우방국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메시지는 그런 게 나오고 있죠. 뭐 한반도 비핵화라거나 그런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약에 중공이 대만 침공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같이 가서 미국과 피를 흘린다고 그러는데 네.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서해 구조물도 여러분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뭐 어업을 위한 거다 오해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헬기가 이착륙 가능한 시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연료 채우려고 그런 게 있는 거겠죠. 서해에 그런 게 왜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서 공해라는 것을 운운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방국들이 보기에도 안보 동맹국이 되고 싶지 않은 건가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 12월부터 미국의 영킴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의 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 내부의 공산주의자들과 친중 세력들이 이에 대한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하원에서도 그래서 당을 막론하고 쿠팡 관련해서도 성명을 냈던 것이고 쿠팡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탄원서를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한 거겠죠. 근데 이게 국민들만 모르게 눈속임하고 두쫑쿠만 먹으라 그러고 다른 이슈에 눈 감게 만든다고 해서 예. 국제적으로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는 미국이 왜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무조건 평화만 외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정부는 이미 국제사회에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을 너무 많이 보내줬어요. 지금 최전방에 원래 3단봉 들게 하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취소했잖아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북괴가 총칼 들고 오지 3단봉 들고 오겠습니까? 맨주먹으로 넘어오겠습니까? 그럼 전쟁이 났을 경우에 최전방에 있는 우리 아들들만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있고, 북한 신문 들여오고 우리나라 국민 세금 가지고 공공기관에 배치하고, 지금 이게 별로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냉정하게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의도가 정상이냐? 여의도도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노조 가입 안 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병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언론이라도 좀 제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꾸짖어 주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이 기득권들이 너무나도 오만방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해봤자 이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는 태도가 변하지를 않거든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메인 언론이라는 자칭 레거시 언론들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권위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위는 여러분들이 끝났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어요. 권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여할 때 생기는 거지 본인들이 주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주요 언론들의 태도 중에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한길 선생님을 이용하는 과정들이었는데요.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았을 때 그때는 전한길 선생님을 출연시키면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팔로워 수가, 구독자 수가 는다거나 예. 조회수에 도움이 된다거나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편인 것처럼 보이게 실컷 출연시켜서 본인들 이익 다 챙겨놓은 다음에 지금 또 정치 기득권들의 입 맞춰주느라고 전한길 선생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계속 또 프레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참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 여의도만 정상화될 게 아니라 언론도 문제고, 그리고 뭐 사법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죠. 사법부 내부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법연구회 같은 이념 카르텔이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념단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문제고. 근데 이런 뜯어 고쳐야 될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매우 암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저는 크게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세력은 여러분들이 이재명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민주당 세력은 이재명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세력이에요. 정청래의 민주당이. 예.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이제 쭉 읽어보고 있는데 전쟁을 선동하는 거냐 그런 댓글이 좀 보여서 전쟁 선동하는 게 드린다면, 아닌데. 전쟁이란 거 말입니다. 그 유명한 금언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전쟁하기 싫을 때 항상 전쟁은 발생하는 법입니다. 전쟁 절대 안 돼라고 이렇게 계속 떠들면요, 정말 전쟁 납니다. 우리가 입에서 오히려 전쟁 대비해야 된다, 전쟁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걸 이미 옛날에 이 전쟁 전문가들 또 전략가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할 때 찾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백지원 대변인 말씀하시는 동안에 김동환님 또 JK857님께서 응원하시면서 또 댓글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일본의 이 자민당의 압승, 보수 정당인 자민당의 압승을 통해서 과연 우리 보수우파 정당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제압하고 진짜 이 진보파리 좌파들을 제압을 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근데 참 저는 그게 답답한 게 진보파리 좌파가 50년 동안 진보파리를 했는데 그런 낡은 것들에 여전히 세뇌되고 끌려다니는 게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요 사람들, 요 중공과 북한이 끊임없이 북한에서 지령을 내보내고 자본으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있는데, 그걸 막는 게 사실 국정원이고 그걸 막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기부고, 근데 그런 조직들을 민주좌파 정권이 잡을 때마다 다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활개치게 만들어 놨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색깔이 뭐 어떻게 보면 생각이 헷갈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막을 방어책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거를 언론들이 입을 닫고 있었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뭐 친일파 저런 예. 댓글도 제가 보여서 그런데 지금 매국 세력은 친중 세력입니다. 예. 눈을 똑바로 뜨시고 지금 2026년이지 1926년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26년 아니다. 예. 100년 전에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자,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 오늘 뉴스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